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제가 오늘 낭독할 책은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어떤 책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 중 가장 놀라운 답이 어린 왕자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읽힌다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작품이라는 건데요.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투조종사로 복무 중이었던 생텍쥐페리가 집필을 했습니다. 1940년 아라스 전투를 치룬 이후에 생텍쥐페리는 뉴욕에 잠시 체류하며 어린 왕자를 뉴욕에서 최초로 발표하는데요. 이에 비해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에서의 출간은 생텍쥐페리가 사망한 이후인 1946년에 이루어져서 뉴욕에 비해 프랑스 독자들에게 비교적 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비행기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홀로 불시착한 비행사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한 어린 왕자를 만났다가 헤어진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 왕자 낭독하겠습니다. 르 뿌띠 퐁스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 레옹 베르티에게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 독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그 어른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무엇이든 이해하는 사람, 어린이를 위한 책까지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도 있다. 그는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그에겐 위로가 절실하다. 이런 이유로도 충분치 않다면 이 책을 어린 시절의 그에게 바치고 싶다. 어른도 한때는 어린이였다. 이제 내 헌사를 이렇게 수정하련다. 어린 소년이던 레옹 베르트에게. 나는 속을 터놓을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살아왔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그랬다. 비행기 엔진에 이상이 생겼고 정비사도 승객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혼자 비행기를 수리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내게는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일이었다. 한 주를 버틸 정도의 물밖에 없었던 것이다. 첫날 밤에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의 모래바닥에서 잠을 잤다. 망망대해에서 난파되어 뗏목에 의지한 사람보다 훨씬 고립된 상황이었다. 그러니 동틀 무렵 작고 기묘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목소리가 말했다. 저기 양 좀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비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돌아보았다. 굉장히 신기한 꼬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그림은 나중에 내가 그를 모델로 그린 것 중에서 가장 잘 그린 초상화다. 물론 내 그림은 실물의 매력을 다 살리진 못했다. 그렇더라도 내 탓은 아니다. 화가가 되겠다는 6살 아이의 꿈을 좌절시킨 건 어른들이었고 그 후로 나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다. 기껏해야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 전부였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때 내가 주거지로부터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 불시착한 상태였다는 걸 생각해보라. 그런데 이 어린 친구는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로나 배고픔, 목마름이나 두려움으로 기진맥진해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길을 잃은 아이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다. 여기서 뭐하고 있니? 그는 중요한 일을 말하듯 나직하게 반복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너무 강한 인상을 받으면 부정할 생각조차 들지 않는 법이다. 주거지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기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문득 내가 그동안 열심히 배운 거라곤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 전부라는 게 기억났다. 나는 꼬마 친구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했다.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양을 그리면 돼. 양은 그릴 줄 몰라서 나는 내가 유일하게 그릴 줄 아는 그림 2개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런데 꼬마 친구의 대답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야, 아니야. 보아뱀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보아뱀은 진짜 위험한 동물이고 코끼리도 정말 다루기 힘들어.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작아. 내가 원하는 건 양이야.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려주었다. 그는 찬찬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안 돼. 이 양은 병들었잖아. 다른 걸 그려줘. 나는 다시 양을 한 마리 그렸다. 내 친구는 부드럽게 응석을 부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잘 봐. 이건 내가 말한 양이 아니야. 순양이네. 뿔이 있잖아. 나는 또다시 양을 그렸다. 이번에도 다른 것들처럼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오래 함께할 양을 원해. 그때쯤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어서 비행기 엔진을 분해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래서 쓱쓱 이렇게 그리고 말았다. 나는 그림을 던져주며 말했다. 이건 양이 사는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꼬마 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고 나는 무척 놀랐다. 내가 바라던 바로 그 양이야. 얘는 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 왜 그런 걸 묻지?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작거든. 풀은 충분해. 내가 말했다. 내가 그린 양은 아주 작거든.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보았다. 그렇게 작지 않아 봐. 양이 막 잠들었어. 나와 어린 왕자는 그렇게 처음 만났다.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그는 내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내 질문은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비밀에 차츰차츰 다가간 것은 대화 중에 우연히 나온 말들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물었다. 이 물건은 도대체 뭐야? 이건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나는 거란다. 비행기라고 해. 내 비행기. 내가 비행을 할 줄 안다는 걸 알려주며 꽤나 으쓱했다. 그가 소리쳤다. 뭐? 아저씨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그래. 나는 대단찮은 일인 것처럼 말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어린 왕자가 천진난만하게 웃음을 터뜨려서 나는 짜증이 치밀었다. 내가 겪은 고생을 진지하게 들어주길 원했던 것이다. 그때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이야?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존재의 비밀을 알아낼 희미한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에게 불쑥 질문을 던졌다.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니?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를 쳐다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그래, 이걸 타고 아주 멀리서 오긴 힘들겠어. 어린 왕자는 한동안 꿈을 꾸듯 생각에 잠겼다. 그는 주머니에서 양 그림을 꺼내 보물처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우연히 나온 다른 별들의 비밀을 더 알고 싶어 내가 얼마나 안달이 났겠는가. 나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애를 썼다. 꼬마 친구, 넌 어디에서 왔니? 내가 사는 집은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가 준 상자의 좋은 점은 밤이면 양이 쉬는 집이 된다는 거야. 물론이지. 내 말을 잘 들으면 낮에 양을 묶을 수 있는 끈도 그려주마. 끈을 메어둘 말뚝도. 내 제안을 들은 어린 왕자는 꽤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양을 묶어? 참 이상한 생각을 다 하네.
하지만 묶어놓지 않으면 양은 아무데나 다니니까 결국 잃어버릴지도 몰라. 내 친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양이 어딜 간다는 거야? 어디든 갈 수 있지. 곧장 앞으로 직진해버리니까. 그러자 어린 왕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필요 없어. 우리 별은 진짜 작거든. 그는 살짝 슬픈 말투로 덧붙였다. 너무 작아서 직진할 수도 없어. 그렇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고향별이 집 한 채보다 조금 큰 정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크게 놀라진 않았다.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지구와 목성, 화성, 금성 같은 거대 행성 말고도 너무 작아서 망원경에 잡히지 않는 행성이 좋기 수백 개는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는 그중 하나를 발견하면 숫자로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소행성 P612에서 왔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 소행성은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단 한 번 포착된 적이 있었다. 터키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그 행성의 존재를 증명해냈다. 하지만 그의 복장 때문에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늘 그런 식이다. 터키의 한 독재자가 유럽식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노라는 명령을 내렸다. 소행성 B612의 명성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결국 천문학자는 1920년에 우아한 차림을 하고서 다시 발표를 했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발표를 신뢰했다. 내가 당신에게 소행성 B612의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며 행성 번호를 알려주는 이유도 다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그들 앞에서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꺼내도 그들은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결코 질문할 줄 모른다. 그 아이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뭐지?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이런 질문을 하는 어른은 없다. 어른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고?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나 뛰니? 그런 사실들을 알아야 제대로 그 아이를 안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에게 아름다운 장미색 벽돌집을 봤어요. 창문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앉아 있고요. 하고 말해보라. 그들은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결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효과가 있다. 10만 프랑짜리 저택을 봤어요. 그러면 그들은 정말 멋지겠구나 하고 소리칠 것이다.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요. 그 애가 둘도 없이 매력적이었고 환하게 웃었고 양을 갖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양을 원한다는 건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어른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당신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라. 어린 왕자의 고향은 소행성 B612예요. 어른들은 바로 납득하고는 질문을 던져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원래 그런 식이다. 원망할 것도 없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관대해야 한다. 확실한 건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숫자 따위는 가소로울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다. 옛날 옛적에 자기보다 조금 큰 소행성에 어린 왕자가 살았는데 그는 친구가 필요했다.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편이 훨씬 진실하게 읽힐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내 책이 가벼운 이야기로 읽히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면 나는 슬픔에 휩싸인다. 내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나버린 지도 벌써 6년이나 흘렀다. 지금 여기에서 그 아이를 그려보려고 애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 것은 슬픈 일이지 않은가. 모두가 그런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역시 숫자와 자기 자신만 아는 어른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나는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안 보이는 보아뱀을 그린 게 전부면서 지금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것이다. 가능한 한 어린 왕자와 닮은 초상화를 그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잘 해낼 자신은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지만 어떤 그림은 전혀 비슷하지 않다. 어린 왕자의 키부터가 살짝 틀린 것 같다. 이 그림에서는 너무 키가 크고 저 그림에서는 또 너무 작다. 어린 왕자의 옷 색깔도 오락가락한다. 이렇게도 그렸다가 저렇게도 그렸다가 기억을 더듬어 갈 뿐이다. 아주 중요한 세부 사항들도 결국 잘못 기억하고 실수할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나를 이해해달라. 내 친구는 좀처럼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자기와 비슷하게 그려줄 거라고 나를 믿고 있었으리라. 하지만 나는 안타깝게도 상자 속에 있는 양을 보는 법을 알지 못한다. 어느 정도는 다른 어른들과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분명 나이를 먹은 것이리라.